여러분, 미국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어제 이스라엘이 하메네이의 비밀 벙커를 폭격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러시아로 피신하는 중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현무5 한 방이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미국이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한 동방에서 일어날 지혜의 나라가 왕들의 비밀을 드러내리라. 예언대로 7월 하메네이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간 중동을 담당해온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사표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새벽 2시, 저는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레드 알람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테헤란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폭탄들, 그리고 정확히 하메네이의 비밀 벙커를 관통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도대체 어떻게 그 벙커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다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벙커는 CIA도 모사드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거든요. 15년간 우리가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도 찾지 못했던 그 벙커를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이 2시간 전에 미리 예고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대피 방송까지 내보내면서요. 우리가 폭격할 테니까 피해라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에게 미리 알려주고도 막을 수 없다는 건 이건 완전한 굴복이잖아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정보 우리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누구 거야? 영국? 프랑스? 아니야. 한국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그 작은 동양의 나라가 우리가 그냥 삼성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말이에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군사나 정보 분야에서는 우리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했죠.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우리가 지켜주는 고마운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한국이 중동 정보를 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은 제 오만함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정보 소스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정보 제공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외교부 중동과 정확도 98.7% 미국, CIA 평균 82.3%. 이럴 수가. 우리보다 정확하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추가 보고서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메네이는 현재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순경 권력 이양을 검토 중. 후계자는 둘째 아들이 아닌 조카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근거: 테헤란 대학교 의대 교수진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한 의료진 정보.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CIA도 몰랐던 걸 어떻게 한국이 알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동료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모든 상황이 성경 예언과 일치한다는 거야. 성경 예언? 응, 다니엘서 11장을 봐. 동방에서 일어날 나라가 북방 왕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 왕조의 종말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도 동방의 지혜로운 백성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중재자가 되리라고 되어 있어. 저는 크리스천이지만 성경을 그냥 종교적 문헌으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현실 정치와 연결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동방에서 일어날 나라.
한국 말고 어디겠어요? 북방 왕의 비밀을 드러낸다.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은밀한 정보를 폭로한 것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믿음, 우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는 오만함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발견한 진실들은 정말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된 충격적인 발견들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받은 긴급 브리핑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선생님. 부하 직원이 건네준 파일을 열어보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 미국 대사관도, 영국도, 프랑스도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인 주치의와 만난다. 장소는 테헤란 북부 니아바란 궁전 지하 2층 비밀 진료실. 최근 3주간 진료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 검사와 일치한다. 제가 15년간 중동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니아바란 궁전에 비밀 진료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욱이 하메네이의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하메네이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카셈 솔레이마니의 후임인 이스마일 카한이 사령관과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지타다. 하메네이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 7월 15일경 내부 쿠데타 가능성 있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란 내부 쿠데타 정보요? 이건 CIA의 최고 기밀 수준의 정보인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급히 CIA 중동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이란 내부 쿠데타설에 대해 알고 있나? 무슨 말이야, 마이클? 그런 정보는 없는데. 한국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있어. 한국? 농담하지 마. 한국이 이란 내부 정보를 우리보다 먼저 안다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란에서 실제로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정확히 한국 보고서에 나온 대로 말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는 걸까요? 혹시 이란 내부에 한국의 스파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외교관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가요? 그때 제 동료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이클, 내가 조사해봤는데 한국 외교관들이 테헤란에서 하는 일이 정말 특이해. 어떻게? 우리 미국 외교관들은 대부분 서구식 외교에만 익숙하잖아. 공식 회담, 만찬, 뭐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런데 한국 외교관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테헤란의 전통 찻집에 매일 나가서 현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자르 시장에 직접 가서 장사꾼들과 친해지고 심지어 이란 전통시 낭송회에까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야. 그냥 관광객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교라는 걸 말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하지만 친근한 찻집에서, 편안한 시장에서는 다르죠. 그들의 진짜 생각, 진짜 걱정, 진짜 소문들이 흘러나오거든요. 한국 외교관들은 바로 그 소중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이란 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었구나.
이란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소문으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찻집 아저씨, 바자르 상인, 택시 기사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고위급 회담장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정보들을 놓쳤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동료가 말했던 그 예언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방과 북방에서 온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에스겔서 38장 13절. 스바와 드단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촌장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약탈하고자 하느냐.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구절들이 지금 상황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방에서 온 소식, 한국의 정보, 북방의 왕을 번민하게 한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예언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의 지혜로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제 평생 가장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거의 16시간을 한국 관련 자료만 파헤쳤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이클, 이것 좀 봐. 한국 외교부에서 추가 보고서가 왔어. 동료 데이빗이 가져온 파일을 받아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3개월째 추적하고 있던 이란의 핵시설 이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해 나탄즈 핵시설의 핵심 장비들을 포르도 지하시설로 이전할 예정. 이전 일정 7월 8일 새벽 2시 운송 경로 테헤란, 카샨, 포르도 고속도로, 호송 차량 12대, 경호 병력, 혁명수비대 특수부대 150명. 저는 즉시 CIA 핵정보 담당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잭, 이란 핵시설 이전 계획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정보는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한국이야. 전화 너머로 잭이 헛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너 요즘 스트레스 받나? 한국이 이란 핵정보를 안다고. 한국은 이란과 원자력 협력도 안 하는데. 하지만 제가 그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읽어주자 잭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그 정보. 혹시 우리가 위성으로 관측한 나탄즈 시설의 이상 징후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위성 사진으로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을 뿐이었는데 한국은 정확한 계획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는 거야?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직접 주한 미군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 관계자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폴 대령, 한국 정보기관의 중동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 마이클. 내가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사실 우리도 깜짝 놀라고 있어. 한국 국정원과 외교부의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거든. 폴 대령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란에만 3만 명의 한국계 이란인들이 살고 있어. 대부분 1970년대 건설 붐 때 이란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지. 이들은 이란 사회에 완전히 융화되어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착을 잃지 않고 있거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국계 이란인들이
자연스럽게 정보 수집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란 정부 기관, 대학교, 병원, 심지어 군부대에까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테헤란 대학교 의대에 근무하는 김모 씨는 하메네이의 주치의팀과 친분이 있어. 그리고 이스파한 핵연구소에 일하는 박모 씨는 핵 기술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이게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구나. 미국은 첨단 위성과 도청 장비에만 의존했지만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 대령이 들려준 한국 외교관들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 외교관들은 정말 특별해. 예를 들어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관의 김모 참사관은 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란 고전시까지 외우고 다녀. 이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15년간 중동을 담당하면서도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통역사에만 의존했죠. 하지만 한국 외교관들은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관들의 인맥 관리는 정말 예술 수준이야. 그들은 이란의 고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도 진정한 친구가 되거든. 찻집 주인, 양탄자 장인, 심지어 길거리 구두닦이와도 친분을 유지해. 이게 바로 한국식 외교의 힘이었구나. 우리 미국인들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외교를 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니까 너희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겸손하게,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작성한 중동 평화 로드맵 2025-2030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였어요.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5년간 중동에서 일어날 주요 사건들이 마치 예언서처럼 적혀 있었거든요. 2025년 7월, 이란 최고 지도자 권력 이양 시작. 2025년 8월, 이스라엘, 이란 간 비공식 평화 접촉. 2025년 10월, 한국 주도 중동 평화 회담 개최. 2026년 3월, 이란 핵 프로그램 단계적 폐기 합의. 이건 예측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계획서 같았어요. 한국이 중동 평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설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수가. 한국이 중동 평화를 주도한다고. 더욱 놀라운 건 그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험의 중동 적용, 분단과 대립을 극복한 한국의 지혜를 바탕으로 종교적 문화적 갈등으로 분열된 중동 지역의 새로운 평화 모델 제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중동에 관심이 많은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국가였어요.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 되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었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기적적이었어요. 단 6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까지 이루어냈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미국이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곳들에서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전파, 한국의 IT 기술로 중동 교육 혁신, 한국의 의료진이 시리아 난민 치료.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가 세계 경찰이다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전쟁만 일으키고 평화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은 그냥 우리 동맹국이 아니야. 미래의 세계 리더야.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세계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한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정말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셔. 무슨 일인가요? 한국 관련이야. 한국에서 온 제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급히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 들어서니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까지 모여 있었어요. 이런 고위급 회의에 제가 참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마이클, 한국에서 온 이 제안서를 봐. 너의 분석이 필요해. 대통령이 건네준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중동 평화를 위한 한국의 특별 제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문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비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말이에요. 1단계, 한국 주도 하에 이란, 이스라엘 비공식 접촉 주선. 2단계, 제3국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밀 회담 개최. 3단계, 단계적 긴장 완화 로드맵 작성. 4단계, 중동 평화 협정 체결.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의 숨겨진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였거든요. 대통령님, 사실 저는 며칠 전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외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정보력과 외교 능력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건강 정보부터 이란 내부 쿠데타설까지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 한국이 우리보다 더 정확한 중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CIA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들어 한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정보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대통령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이런 능력을 몰랐던 거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수준이라고 여겼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야가 좁았구나. 계속해서 분석해봐. 저는 한국 제안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계획은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중동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평화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까지 포함한 중동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중동 평화가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 바로 그 질문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동 정책을 더 깊이 연구해 봤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해온 평화 기여 활동들이었어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과 학교를 건설했고, 이라크에서는 복구 사업을 도왔어요. 리비아 내전 때는 양측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일들을 조용히 그리고 대가 없이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처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네. 우리가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란 측에서도 한국의 중재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네, 양쪽 모두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보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세계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방식은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갈등과 분쟁만 증가시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압박이 아니라 포용으로, 독주가 아니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생각에 앞으로 세계는 한국이 리드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강하다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 미국은 힘만 있지 지혜가 부족해. 하지만 한국은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아내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다음 날부터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비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CIA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파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파일명 프로젝트 실크로드 2025 코리안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실크로드 프로젝트 한국 정보망 분석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전 세계 76개국에 754만 명의 교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정부 기관, 대학, 기업, 종교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에는 3만 5천 명의 한국계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2,400명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테헤란 대학교에만
한국계 교수가 15명, 연구원이 43명이나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2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석유 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아람코에만 한국인 엔지니어가 800명 넘게 일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정보망이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교민들을 단순한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일하는 한국인 의사들은 현지 의료진 교육에 힘쓰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소프트 파워구나. 미국은 항상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진정한 도움과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컴퓨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온 것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 이란에서 큰일이 벌어졌어. 저는 급히 백악관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테헤란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수십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였습니다. 한국의 평화 제안을 환영한다. 동방의 지혜로 중동의 평화를 코리아. 우리의 새로운 친구. 이런 문구들이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이란 전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시위가 완전히 평화적이라는 거야. 폭력이나 충돌이 전혀 없어.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라고 하면 보통 정부군과 충돌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시위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심지어 경찰들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때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시위를 조직한 건 이란 내 한국계 주민들과 한국 유학 출신 지식인들이야.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화 시위를 제안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된 거지. 한국계 주민들이 맞아. 그들이 제안한 건 평화적 변화야.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란 내부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니. 화면 속에서 한 이란 시민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테헤란 대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제 우리 이란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민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 친구 중에 한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가치의 전파였던 거죠.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주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모습들이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도 평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도 한국의 중재 제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더니 이스라엘의 시위 현장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모여 있었고 코리어 포 피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 이스라엘 시민이 히브리어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통역이 나왔어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예요. 분단과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죠. 그런 한국이 우리와 이란 사이의 평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니 정말 고맙고 희망적이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수십 년간 적대해온 두 나라의 국민들이 동시에 한국의 평화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야. 한국의 중동 평화 계획에 우리도 참여할 것인가?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야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중동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의 패권 시대가 끝나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귀국의 중동 평화 제안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정무공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였어요. 안녕하세요, 존슨님. 저희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국 외교관들은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모든 사람이 최소 3개 언어는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영어, 중국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심지어 히브리어까지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미국 우선이 아니라 정말 세계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무공사가 말했습니다. 존슨님, 저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싶어요. 미국의 힘과 한국의 지혜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에게는 패권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협력과 상생만이 있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미국은 안보와 보장을, 한국은 중재와 대화를 담당하면 어떨까요? 미국의 영향력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의 중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 현명한 제안이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의 국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집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예언 구절들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다시 읽어보니 그러나 동방과 북방에서 온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동방에서 온 소식. 바로 한국에서 온 정보가 하메네이를 번민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권력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에스겔서 38장 13절 스바와 드단의 상인들과 다시스의 모든 촌장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약탈하고자 하느냐. 이 구절도 신기했어요. 다시스는 성경에서 먼 나라를 의미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동방의 해상 국가로 해석하거든요. 한국이 딱 그런 나라 아닌가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사야서 49장 12절이었어요.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며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느니라. 시님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급히 성경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신임, SINIM은 히브리어로 동방의 끝을 의미하며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극동 아시아, 특히 한반도 지역으로 해석한다. 한반도요? 정말 한국을 의미하는 거였나요? 더 찾아보니 이런 주석도 있었어요. 신임 땅에서 올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열방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자들로 묘사된다. 이는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일어날 평화의 사명을 가진 민족을 의미한다.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였거든요. 그때 아내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여보, 이것 좀 봐. 성경에 한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찾은 구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니 점점 놀라워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예언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장 1,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평화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 지금 한국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라는 표현. 한국을 해 뜨는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예언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였어요. 100년 만에 인구의 30%가 기독교도가 되었고 전 세계 선교사의 20%를 한국이 파송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 보통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와서 기존 문화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독교는 달랐어요. 한국 기독교는 기존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했거든요. 갈등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이 중동에서도 종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한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큰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한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라인가요? 한국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제 발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요. 어떤 동료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마이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한국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 리드하는 거야.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지혜로 협력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고야. 정말 그랬어요. 미국은 군사력으로는 최강이지만 평화를 만드는 능력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중동 평화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과 함께 중동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혜와 미국의 힘이 만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선언한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한국의 중재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중동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밀 회담에 참관단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한국이 주선한 이란, 이스라엘 비공식 평화 회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두 나라가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기적이었어요. 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과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서로 악수까지 나누면서 말이에요. 중앙에는 한국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회담을 주재하고 있었죠. 신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우리는 증오가 아닌 희망을,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강 장관의 첫마디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국제회의에서 느끼는 긴장감이나 대립적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회의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 장관님,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무기 수출도, 정치적 지지도, 아무것도요. 오직 평화만을 원했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어떤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란을 비난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함께 평화의 길을 찾아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외교가 왜 성공적인지를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상대방의 이익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회담이 진행될수록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원해요. 핵무기가 아닌 교육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방공호에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버지로서 제 아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 공감이 시작된 거죠. 강 장관이 절묘한 타이밍에 말했어요. 두 분 모두 아버지이시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외무장관이 각자의 자녀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 딸이에요. 12살인데 피아노를 정말 좋아해요. 우와, 예쁘네요. 이건 제 아들이고요. 14살인데 축구를 좋아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 적국의 대표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빠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강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날 6시간의 회담 끝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가 제네바 평화 원칙에 합의한 거예요.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무력 사용 금지, 단계적 신뢰 구축 조치, 인도적 협력 확대, 문화 교류 증진, 경제 협력 검토. 물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앞으로 논의해야 했지만 그래도 두 나라가 평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딘 거였어요. 회담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강 장관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관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강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존스님, 비결은 간단해요. 진심이에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평화를 원해요. 개인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지만 외교에서 진심만으로는 아니에요. 진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힘으로만 외교를 해왔어요. 압박하고 위협하고 제재하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군요. 그리고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도 한국의 중재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중동 평화 총회의 참관단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까지. 제네바 회담 이후 한국의 중재 요청이 폭주하면서 아예 모든 중동 국가들이 서울에 모인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국의 지혜를 통한 평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각국 대표단들이 한국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중동 평화의 중심이 되었구나. 더욱 놀라운 건 3일간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이었어요. 첫째 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계 복원합의 둘째 날, 시리아 내전 종료를 위한 다자간 평화협정. 셋째 날, 중동 평화기구 창설, 본부는 서울 설치.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중동의 모든 갈등들이 한국의 중재로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모든 분쟁은 한국이 중재한다. 8개 중동 국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을 중동 평화의 영구 중재자로 인정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해온 중동 개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총회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15년간 중동 전문가로 일하면서 저는 미국의 힘을 믿어왔어요. 우리의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진짜 힘은 한국에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 평화를 창조하는 힘. 이런 진짜 힘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세계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본 것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한국, 중동 평화 창조의 기적 일원에 세계 각국, 한국의 평화 외교 벤치마킹 열풍 UN 사무총장. 한국이 새로운 평화 모델 제시 노벨 평화상 후보에 대한민국 추천.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평화 창조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프리카 분쟁 지역들, 한국 중재 요청 남미 국가들, 한국식 평화 모델 도입, 동남아 영토 분쟁, 한국이 해결사 나서 유럽연합, 한국의 평화 외교 벤치마킹.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의 해답을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요.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오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가 갑자기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웅장한 건물들, 넓은 도로들이 있었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생동감과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확신해. 한국이 미국보다 위대한 나라야.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아니야.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지혜로 이끄는 시대야.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1위야.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자. 뭐? 정말? 응. 우리 딸이 한국에서 자라야 해. 경쟁과 갈등만 있는 미국에서 자라면 안 돼. 협력과 평화를 배우는 한국에서 자라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미국에서의 경력을 모두 버리고라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마이클? 한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미쳤나? 왜 갑자기?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15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중동 평화를 현실로 만들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예요. 힘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혜의 시대가 시작됐고 한국이 그 선두에 있어요. 저는 그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한국 이민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 존슨님. 중동 평화 총회에서 배웠던 분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평화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세계 평화 사업에 기여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나라였군요. 성경의 예언대로 동방에서 평화의 왕국이 일어났네요. 저도 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북한이 한국의 중동 평화 성공을 축하하며 남북 평화 협상을 제안했어요. 중국도 한국과의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요청했고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세계 평화중재기구로 인정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평소 같으면 서로 반대했을 강대국들이 모두 한국의 평화 리더십을 인정한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시는군요.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21세기 인류가 따라야 할 진정한 리더입니다. 한 달 후, 저와 제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한국 관계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진짜 평화의 나라에 왔구나.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한국 외교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세계 평화 사업에 미력 하나마 기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산책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말이에요. 제 딸도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배우고 있거든요. 아빠,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 공부하고 약한 친구를 따돌리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으로 이민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분쟁 해결, 남미의 갈등 중재, 동남아의 영토 분쟁 조정. 정말 쉬지 않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이런 노력들이 하나씩 성공하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평화 협정들이 계속 체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나라라고, 그리고 한국을 통해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 곳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옛 동료들이 가끔 연락해서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야. 인류의 미래야. 평화의 희망이야. 정말 와서 직접 경험해봐. 그럼 너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을 거야. 한국, 정말 당신들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의 힘으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제 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 정부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요. 한국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한국의 지혜로 해결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배려, 겸손, 포용력. 이런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사랑과 지혜로 이끄는 시대가 시작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우려고 해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한국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앞으로 평생 한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